염증에 걸린 마음. 의학계에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온다. 제목이 뭐였나?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7장을 봅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혁명. 의학계에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온다. 의학계는 통제가 상당히 심한 분야이며 직업적으로도 보수적인 업계인데 그런 데는 대단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그래도 답답함과 좌절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살면서 직접 겪은 일을 통해서 염증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인지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뼈가 부러진 뒤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염증성 질환이 악화되거나 완화됨에 따라서 기분이 널뛰듯 변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청소년기의 림프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전염 단핵구증에 걸리면 이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우울증과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 중년 여성의 높은 우울증 발병률과 항우울증 복용제 병원과 연관. 항우울증. 되는 폐경기. 폐경 이행기는 말초 신경의 염증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게다가 기분 상태와 면역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물학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경이나 갈등 같은 사회적인 요인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인이든 어린이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이 매우 잦은 것도 이로써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과학적인 의학은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어떤 실용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 염증이 생긴 마음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의료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기대들에 솔직히 말하자면 중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이 글을 쓰는 2018년 현재 염증성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방법은 제한적이다. 많은 환자가 해묵은 데카르트의 분계선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아우르는 우리를 누리려고 애쓴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아우르는 우리를 누리려고 애쓴다. 분계선을 넘어. 하지만 내과 의사들은 대개 환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는 방사선 사진을 보는 걸로 선호하며 정신과 의사들은 청진기를 집에 들고 다니도록 훈련을 받는다. 염증성 우울증 또한 치매나 정신증이 있는 환자나 그 병의 육체적인 양상과 정신적인 양상을 고루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찾기란 적어도 2018년의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안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 및 기타 주요 기구의 고위급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간의 동등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건강서비스의 정신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영감을 주는 말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직은 환자에게 전문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조짐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에게가 신체와 정신건강 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 더딘 것은 결코 의사나 과학자 개개인이 무능하거나 태만하거나 비정해서가 아니라 잘 훈련된 그들의 눈에 데카르트 주의 맹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모든 맹점이 그렇듯이 이 맹점 역시 너무 뻔히 보여서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무언가를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못 본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다. 못 본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다. 신경면역학은 면역기가 왜 어떻게 몸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떤 일을 해야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진짜로 바꿀 수가 있을까? 면역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바라보면 새로운 치료의 여러 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명백한 방법은 차세대 항우울제로 항염증약과 항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알츠하이머 병과 조현병 같은 다른 뇌질환 및 정신장애의 새로운 치료약 개발에도 역학적인 사고가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면역계가 몸과 뇌와 마음의 인과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약물치료뿐만은 아니다. 생명공학과 제약회사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신경면역학은 약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많은 우울증 환자와 약 처방을 좋아하지 않는 많은 정신건강 종사자가 더욱 끌릴만한 대안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가 있다. 미조신경이 염증을 통제하는 방식에 관한 현재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면 신경자극기로 염증성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스트레스가 염증과 우울증 모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염증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심리학 및 사회학적인 개입의 효율성도 추적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 낙천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는 그것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들의 경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다. 에드워드 볼모도 존 사노와 같은 관점에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존 사노 의학계의 분리 정책이 불러온 문제들. 오늘날 전문적인 의료 수업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식 분계선을 따라서 양분되어 있다. 환자들은 자기 병의 신체적인 측면을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거나 정신 측면을 돌보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를 만난다. 의사와 정신과 의사는 그 양분된 영역 중에서 각자 한 영역만을 골라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경계를 넘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 의사는 신체적인 장애들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 기대되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되는 위원회 같은 걸 갖고 있다. 정신과 의사는 정신적 장애의 심리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매우 깊은 지식이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신체 건강 문제에서도 유능하리라는 기대는 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좀 희화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크게 과장하는 말도 아니다. 희화하고 있는데 크게 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1989년의 6달 사이에 의사로서 피부인의 경우처럼 정신적 증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직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배운 수련 기간을 마치고 이번에는 정신과 수련의가 되어서 신체적인 증상에 관해 뭔가 하려는 건 직업적으로 미심쩍은 일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분계선의 양쪽 세계를 모두 경험했다. 분계선을 모두 경험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맞이하는 새로운 삶의 처음 몇 달 동안은 이분도 정신과 의사로서 존 사노도 정신과 같은 계통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분야가 좀 폭넓은 치료의 분야로 데카르트의 어떤 분리적인 육신과 영혼의 또 마음의 분리가 아닌 그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치료의 관점이 또 새로운 각도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시대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과 마음, 스트레스, 염증, 우울증의 악순환, 스트레스, 신체적, 사회적, 외부 세계일 수 있고, 그래서 관절염, 비만 이런 것들이 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뇌를 충격을 주고 뇌는 몸을 통해서 또 염증, 외부적인 것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건가요? 이렇게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통해서 환자에게 항사이토카인 항체를 그런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항우울제 악순환을 끊고 이렇게 염증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변화로 기분 변화의 우울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신체 염증이 일어나는 식으로 돌고 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이원론적인 세계에서 우울증은 순전히 마음의 문제이며, 우울증은 따라서 치료는 심리학으로 한다. 그런데 1950년부터는 뇌에 작용하는 약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왔다. 명상 혹은 마음챙김 수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조절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가난하고 학대 같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들은 해결이 쉽지가 않다. 새롭게 제안하는 치료법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점, 관절과 비만 등 신체 질환과 우울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점 고리를 표적으로 삼아 몸속에 돌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염증의 신체 징후나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염증이 새로 생긴 마음의 치료에는 사용되지 않는 항사이토카인 항체 주사 같은 것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악순환을 끊는 고리를 끊자. 악순환의 고리. 염증, 마음, 나는 정신과 병동의 이른바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 진단받지 않았거나 치료받지 않은 신체 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황발작과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한 남자 환자가 기억이 난다. 그의 간의 기록을 읽어보니 나의 세 동료들은 그가 빠른 맥박과 과호흡 같은 공황 증상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 상태에 기인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음주가 불안과 공황 발작을 가라앉혀 줄이라는 착각에 알코올을 자가 투약해두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청진기로 그의 심장과 폐의 소리를 들어보니 그 이야기의 방향이 뒤집힌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과음 때문에 심장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심장 기능 이상 때문에 그의 몸에 아드레날린을 뿜어냈으며, 넘치는 아드레날린이 공황과 불안을 몰고 왔다. 순전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이상에서 오는 정신적인 증상이었다. 그런 일이 2번 벌어지자 당시 나를 지도하던 정신과 의사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한마디 했다. 그는 환자들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의 그런 행동을 보니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제 내가 상당히 다른 직업적 진로에 들어섰다는 것, 몸의 세계에서 멀어져 정신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계속 부인할 건지 물었다. 그 의사는 내가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흰 가운을 입은 더욱 유망한 의사 무리를 떠나서 더 지위가 낮은 정신과 의사가 되는 일에 대해 내 불안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네가 그 태초를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가 용감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다시 태어나려면 의료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된 걸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글쎄, 내 입장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내가 부인했다는 걸 강경히 부인한다면 프로이트주의자인 그 의사는 내 리비도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로 해석하리라는 걸 나는 재빨리 깨달았다. 내 사무실 선반에는 아직도 청진기가 놓여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지 25년이 다 되어간다. 좀 시도이군요. 그런데 참 시도 이 역시 또 하나의 일화일 뿐이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의대생으로서, 젊은 내과 의사로서, 또 젊은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겪은 일이 딱히 남다른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경험이 인간의 상태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두 영역으로 나눈 데카르트식 분리의 사소하지만 전형적인 결과가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의 융통성 없는 구분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내 생각에 이러한 의학의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데 심각한 결과는 그것이 환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분리 정책이 피부인 같은 환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부인은 동반 이러한 우울증을 끌어안고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오도가도 못하게 내팽개쳐졌다. 내과 의사들은 부인의 우울증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여겼고, 정신과 의사들은 부인의 증상을 진짜 주요 우울증 장기라고 진단할 수 없었다. 부인의 피로와 비관적인 마음,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느낌은 분리선 양쪽 어디서도 제대로 인정받지도 치료받지도 못했다. 피부인은 스스로 극복하거나 노력해서 이겨내거나 리우마티즘 질환의 심각한 심리적 증상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이도록 말 그대로 홀로 방치되었다. 낙인과 수치의 문화도 부인의 길을 꺾어 놓아서 부인은 의학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며 자기 기분은 여전히 엉망이라는 불평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범적인 환자라면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면서 적응하고 의연하게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여겼고, 사실 피부인은 그런 모범적인 환자였다. 1989년 이후로는 진료소들의 심리학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영국에서 주요 염증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피로, 인지기능에 대한 표준검사를 실시하는 일은 없다. 심각한 염증 질환을 앓은 환자들 중에서는 인정받지도 치료받지도 못한 심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데카르트주의자인 의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날에는 피부인 같은 환자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제 그런 환자들이 없다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래요. 또한 나는 의학의 분리 정책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도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가장 충격적인 의료 관련 통계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평균 기대 수명이 예상보다도 최소 10년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주요 우울장애나 양극성장장애 또는 조현병 등 장기적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2018년 런던 같은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달리 표현하면 만성 조현병이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 즉 조현병 치사율은 암 치사율과 거의 비슷하다. 또 두 질환 모두 수명을 10에서 15년 단축시킨다. 수명을 단축시킨다.
숲속의 좋은 음이온 속에서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카르트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통계 결과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대체로 수긍하면서 그래도 그건 자살 때문이 아니냐고 말한다. 자살 때문? 정신장애는 자살할 감행할 만큼, 그것도 많은 경우에 아직 젊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이성을 망가뜨리므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카르트식 반사 반응은 정답이 아니다. 자살자 수를 제외하더라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10년이나 짧다. 이른바 정신질환자로 불리는 사람이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과 같은 신체질환 때문이다. 이는 분리정책이 시행되는 의료체계 안에서 자연병과 조울증은 순전히 마음의 장애로만 다루어지고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가 인정받지도 치료받지도 못한 신체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적절한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정신진 증상 흔히 사용하는 일부 약물은 체중을 증가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한다. 많은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중증 정신질환이 암만큼 치사율이 높다는 엄연한 사실은 중증 우울증이나 양극 성장애, 조현병 환자들의 조기 자살 사망률 때문에 데이터가 편향상 통계상의 왜곡이라며 무시하고 넘길 수 없다. 모든 연령대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심각한 신체 질환을 앓고 있다. 그들은 마음과 몸을 분리해 놓은 의료 제도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심각하게 불리한 처지에 있다. 이해가 되네요.